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정운찬입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작년 10월 25일 출범식을 가진 후 처음으로 여는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출산율은 2.1입니다. 한인연은 인구 회복을 지향하는 의지를 담아 세미나를 인구 2.1 세미나로 명명하였습니다. 인구 2.1 세미나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들께 인구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도입되었던 이민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해 나갈 미래지향적 인구 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인구 2.1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결실들이 대한민국 이민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업을 대표해서 여러분들한테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제1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및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구 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최근 5년간 인구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민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관련 정책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 정책에 관해 그간의 관련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구 정책으로서의 이민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을 실행해야 됩니다.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2.21의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로 인구 감소 시대 한국의 이민 정책을 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전 인구학회 회장이신 이혜경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뜻깊은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토론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이민 정책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구 2.1 세미나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배재대 이혜경입니다. 저는 작년 2월 말에 정년퇴직을 막 해서 아주 프레시한 명예교수 1년 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또는 부탁받은 내용은 인구 감소 시대 한국의 이민 정책인데요. 우선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출범하시고 이제 기업에서도 한국의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하고 기업도 참여하겠다 하고 나서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응원드리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정부와 사회와 민간과 이런 어떤 다이아몬드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의논하고 싶은 것은 인구 감소 대응한 이민 정책으로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여성 노동력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거냐라는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 예전 농업 시대 때에는 여자도 남자만큼 일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성 노동력은 남자와 똑같이 엎어놓은 사발형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집과 직장이 떨어지게 되면서부터 여성의 노동 공급이 소위 얘기하는 M자형으로 변했거든요. 즉 아이를 키우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이 엎어놓은 그 M자형이 이렇게 등이 펴졌어요.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은 등이 펴졌어요. 아시아에서 이 등이 펴지지 않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라든지 육아 근로자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최근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굉장히 시급하다 보니까 외국인 간병인이라든지 돌봄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이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외국인 돌봄 노동자 문제를 좀 가볍게 다루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지방 소멸 또는 농촌 소멸과 관계해서 우리 지방 소멸 문제를 이민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또는 올해까지도 계속 뜨겁기를 희망하는 이민정책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민청 논의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이민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인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돌봄 이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굉장히 값이 좀 싼 저임금 외국인 가사 근로자 또는 육아도우미를 유입하자라는 얘기를 터뜨리신 분은 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말 외국인 육아 근로자 논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에요. 2012년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좀 뜨거웠고요. 당시 여가부, 청와대, 서울시 등에서도 굉장히 논의하다가 이제 은근슬쩍 사라졌어요. 그때 은근슬쩍 사라졌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국인들도 육아도우미라든지 또는 이런 걸로 아직은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러면 중국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로 이제 일단락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노부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공인을 받은 서비스 인증 기관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가정집으로 파견하는 제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뉴스가 막 나오자 서울시장이 어쨌건 고노부가 시범 사업을 한다니까 환영한다라고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또 3월 22일 바로 최근에 모 정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 지금 가사근로자법이 작년에 나와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 5년간 최저임금법 적용하는 거를 유예해서 우리 100만 원씩의 저임금 가사근로자를 쓰자라는 또 그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노부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2021년 고용노동부 그 보고서에 기반을 한 건데 또 실제로 많은 보고서들 또는 우리가 나가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입주보다 출퇴근 방식의 가사도우미를 훨씬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력 회사에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잘 인증된 사람들을 가정집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범사업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우리의 젊은 엄마들 집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래도 시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그래서 이제 고노부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인증기관이 해서 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아직까지 육아도우미,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뜨거운 것에 비해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유입하자라는 논의는 아직은 적어요. 우리나라의 건강 연령을 생각할 때 75세부터 특히 이제 80세부터는 어떤 그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의 건강 연령인 75세로 보면 340만 명에서 단 10년 사이에 200만 명이 뛰어요. 그 다음에 2030년에서 2040년도 거의 400만 명, 350만 명 가까이가 뛰어서 적어도 우리가 2030년부터 돌봄에 대한 굉장한 어떤 스퀴즈 현상을 겪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돌봄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또는 이민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각각의 그렇게 세월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빠른 그런 어떤 변화를 겪는 속에서 정말 각 세대마다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가 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지역 소멸 또는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작년부터 법무부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지역 특화 이제 비자를 얘기하는데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이런 것에 대한 게 너무 심각하니까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여러 지역 발전 정책과 이민 정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지역 특화 그 비자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한 그 시범 사업을 한 5곳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문에 났었고요. 그래서 대상은 가장 중요하게 2가지예요. 하나는 지역 우수인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포가족이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비자는 전문 비자예요. 그래서 E1이 교수 비자고 E2가 회화 비자고 이제 E7도 전문 비자인데 방문 취업 아니죠.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서 전문직으로 된 이 E7-4도 너네들도 이제 이 지역 우수인재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동포 가족이 소멸되고 있는 지방으로 가면 재외동포 비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유인책이 있기는 하는데 지금 전문가가 이따 토론해 주실 거지만 이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걱정이에요. 지금 현재 법무부의 지역 특화 비자에서도 농촌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 정부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청년농 3만 명에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느냐?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돼요. 그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농촌은 장기적으로는 농장의 경영주가 되거나 또는 농촌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외국인이 경영주가 되거나 농촌의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굉장히 깔려 있어요. 또 우리가 어촌 문제를 얘기할 때도 한국의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지 외국인의 손에 맡기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게 누구냐라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정말 고민해서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민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사실 이민청 이야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이민청에 대한 논의가 나와서 당시 한국이민학회에서 해외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 체계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이민청 논의는 우리가 언론에서 한쏘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장관 취임식에서부터 이민청 이야기를 했고 이민정책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민청이라고 하는 걸 계속 끌고 나가시지 못하시고 최근에는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라고 자꾸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 있을 때마다 힘을 좀 실어 주시려면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 한반도 이렇게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예를 들면 출입국 이민관리청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민청으로 저는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민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 부처 간 칸막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낮출 수 있느냐, 부처 간 칸막이를 좀 없앨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민청의 이제 형태, 청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 과정을 다루어야 되고 전 집단을 다루어야 되고 담당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좀 더 큰 얘기를 해야지 이민청의 방향이 제대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국은 그러니까 인구 영역에서도 매우 유명한 국가이지만 이민 연구에 있어도 한국은 굉장히 유명한 국가예요. 그래서 K-팝, K-드라마만 유명한 것은 아니고 또는 뭐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기업에서만 한국이 유명한 게 아니고 이민에 있어서도 한국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이민 변천을 겪은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서 이민 유입국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변화한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민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청이 저는 잘 되기를 정말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결론을 여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통계에 기반해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이민청 생기는 거 반대한다 또는 뭐 지역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할 때 통계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였냐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대한 것은 PPT 제 뒷부분으로 참조해 주시고요. 한국의 이민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서 통계로 설득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자꾸 좀 더 진실된 본 모습을 발굴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자라는 것을 제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실입니다. 제가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겠다고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시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제가 딱 인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당첨된 분들이십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 말이 이렇게 좀 약간 재미있으라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그만큼 현재 인구 문제 이슈가 매우 뜨겁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내용을 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순서대로 하면 아마 논의가 잘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성용 교수님 그리고 이규용 박사님 정지선 전 원장님 그리고 손성원 실장님 그리고 이진영 교수님 이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용입니다. 제가 주제는 이민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혜경 교수님께서 어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어떤 이민 정책으로 이 해외 노동자 유입을 해결하는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어떤 노동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갖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해외 노동자의 어떤 인종 갈등이 있지만은 이 이입된 노동자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자가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시켜야지만이 어떤 유입된 해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로 했어요. 인구 수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노동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부양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2020년 관점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구를 유입하냐. 자, 이런 차이를 볼 때 우리가 보면은 2020년에서 2030년 64만이기 때문에 매년 6만 4천을 이익합니다. 반면 우리가 2030년도, 그래서 2040년도 요 5만 5천 19만을 하면은 우리가 거의 2030년도에는 16만 5천을 유입해야 돼요. 반면 2040년도에가 2030년도에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10만 명을 유입합니다. 자, 예를 들어 2050년대면은 2040년대면은 우리가 44만 명, 45만 명. 그리고 2060년도하고 그 사이에는 92만 명을 유입합니다. 인구 숫자로 현재 수로 유입할 때.
거의 뭐야?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자, 인구 수치를 볼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뭐야? 노동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16세부터 15세부터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결국에서 뭐야? 2040년도에 인구수를 2020년도 유지하자면 뭐야? 88만 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2040년도 50년도에 2020년도 60년도에 2020년도는 뭐야? 거의 100만 명 이상을 매년 유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야? 거의 불가능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뭐야?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야? 의존비, 잠재적 부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필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구가 10세, 10대, 11세가 뭐야? 3,798만입니다. 노인 인구는 815입니다. 지금 4.1배가 됩니다. 2.4, 그러니까 4.1이 뭐냐면 어떤 노동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 15세부터 64세 인구 4명이 65세 인구 1명을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가 2040년도에는 1,700만입니다. 그럼 이것은 4.1배라면 거의 8천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정되는 것은 우리가 장래 인구치면 15세부터 64세 인구는 뭐야? 2,800만입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가 유입하는 것은 5천만이 넘어요. 그럼 매년 뭐야? 5,500만을 유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야?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우리나라에서 뭐야? 유입해갖고 노동력을 부족한 노동력을 채운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온 정책은 그래서 이민 정책은 바로 요 15세에서 64세 젊은 인구를 도입함으로써 의존비를 내리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고령화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기된 것은 정년 연장입니다. 만약에 정년 연장을 하면은 71세로 오면은 뭐야? 국모는 15세부터 70세 되니까 이건 늘겠죠. 분자는 뭐야? 70세 이상 노인이니까 줄입니다. 결국에서 뭐야? 인구 정년 연장은 분모는 늘리고 분자는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고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도 실업률이 높으면 뭐야? 분모에서 실제로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서 우리가 이것은 이해했을 때 인구의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잡니다. 결국 질은 뭐냐면 분모의 생산 가능한 인구. 제가 여기서 요거 생산 가능한 요거의 초점을 질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모에 의존될 때 요거를 뭐야? 2배를 늘릴 수가 생산성을 늘리는 거야. 의존 인구가 2배 늘려도 뭐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야? 분모의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 두는 것은 제4차 사업입니다. 특히 로봇 기술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차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어떤 점 저도 AI에 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뭐냐면 제4차 시대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일본하고는 이게 서로 고령합니다. 우리는 이민 정책 우리만 생각해요. 근데 이민을 가는 사람은 뭐냐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 다 있습니다. 결국에서 뭐야? 우리가 영향가 있어야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켜갖고 일자리를 확보해야지 이민 정책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주제 발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코멘트했던 이성용 교수님의 토론이 저도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 이민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대만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노동부, 뭐 법무부 이런 데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아시아권역하고 유럽권역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 이민 정책 전략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까라는 그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고령화 지수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잘 알지만 되게 우리나라가 이제 2040년 정도 되면 현재 2013년 기준으로
제가 좀 옛날 데이터인데 그 빠르게 진행되면 2040년 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이렇게 아마 4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민자 비중이 높아질 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정주하는 순간에 이민자도 한국의 양극화 시장의 취약계층의 큰 몫을 차지할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나 이런 특성들에 대한 이해 없이 이민이 갖고 있는 생산성, 소비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을 정주화시킬 때 갖고 있는 사회경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지역 특화 비자나 지방 인센티브를 주지만 우리나라 이민자들 수도권 집중화가 내국보다 심하고 동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도권에 아니 지방에 이제 인센티브를 조금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수도권 거주 비율이 한 80% 넘습니다. 동포인력들이 한 80몇 명 정도가. 근데 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세대들은 어느 정도의 그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그 지방에 있겠지만 이게 문화나 인프라 일자리가 없는 데서 이민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는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민자는 수도권을 가고 또 빈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래서 계속 연쇄 이민을 수요를 했을 때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들은 우리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논의는 이 인구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민자를 빠르게 유입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산업 구조나 노동시장 구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민자도 그 전체를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이민 정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생 장려 정책이라든가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라든가 뭐 이러한 정책들을 이민 정책하고 같이 결합해야 우리가 이민 정책에 성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민 정책은 훨씬 더 많은 사회 경제 비용을 부를 거다.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 문제를 근데 정부의 그 지방 정부는 되게 매칭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사업을 설계를 해주지 않는 한 지방 정부가 예산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 정책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부처 간의 칸막이 또 부처 내에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 프랑스의 이제 그 레종이라든가 RDA 같은 중앙부처 단위의 그 협업 정책들을 좀 해야 돼. 이거는 기획과 예산 배분과 사업 평가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이루죠. 그래서 지역 정책이라는 건 그 정책의 지역 유연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거버넌스 안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민자는 하나의 정책 대상인데 이민 정책을 별도로 뿌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민이라는 이슈는 사회, 교육, 문화 뭐 다 포함되는데 이걸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중앙정부의 가령 뭐 지역균형발전 정책, 여성 고령자 청년 정책 안에서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이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민청이라는 이런 그 조직을 가지고 거버넌스 이야기하기는 그 풀어야 될 산적한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런 게 제 고민입니다.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토론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최근까지도 인구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민 정책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꺼려했고 이민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가 됐다. 그랬는데 2019년에 장기 그 인구 추계 결과 너무 충격적인 거를 받아서 물론 그 이후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들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 부분을 제가 토론문의 앞부분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민 정책이냐 외국인 정책이냐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언론에서 이민 정책 개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언론에서 외국인이 몰려온다부터 우리가 선거 대선이나 총선이 있을 때에도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되어지는 시각들이 언론에서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조차도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 이해의
정도를 우리가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뭐 출입국 아까 이민청을 할 것이냐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할 것이냐 논의에서도 반영되듯이 사실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유치하거나 유입시키고 유입된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책 플러스 이미 우리한테 정주행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정책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리고 그들도 원 출신국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송출국가의 국제협력의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이민청을 해서 구심점으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쌍으로 중요한 것이 이민 정책 자체가 비자만 발급하고 불체자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찾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차별받지 않고 또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또는 여러 부처가 공통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자체 내에서의 그런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인구 무슨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요즘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재의 모습은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것과 농림부가 일하는 것과 법무부가 일하는 것과 다 각자입니다. 사실은 연결로 깨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서 강조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민자 통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 지원의 문제이고 일자리 매칭의 문제이다. 적재적소의 일자리 매칭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라든가 도농 간의 농업 인력 일자리 연계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외국인은 쏙 빼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은 모든 정책의 분야에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의 중요한 꼭지의 한 부분이고 이민자가 중요한 꼭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 분야에서 이분들이 옴으로써 우리가 같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부처 간의 이민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조정기구가 동시에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부처 간의 협력 플러스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기업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업에 있어서도 필요 인력이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우리가 어떤 인력이 어떤 지역에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은 국민 대상입니다. 국민 외 결혼 이민자 대상의 시스템만이 그러한 시스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여기에서 정주할 의사가 있고 정주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 개발과 여기에서 그러한 능력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들도 그러한 시스템 안에 적극적으로 통합되어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정책실장 손성원입니다. 이민청이라든지 그러니까 법무부와 고용부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의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중소기업중앙회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가급적 그 지역에서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사실은 기업하고 근로자 간에 충분한 내가 이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사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제조업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80년대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공장이라고 할 만한 게 변변찮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터넷으로 그 각 기업의 생산 현장 같은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해주는 방법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급여 조건은 사실은 대부분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일, 또 귀국해서 거기서 또 제2의 기회를 좀 잡아보고 싶은 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나임도 들어오는 16개 나라 근로자들 대부분이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부터 이제 케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인력공단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쭤봤더니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면 2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도 1년 이상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본인은 이미 한국어 시험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한국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현지에서 또 생업에 또 종사를 해야 되니까. 그 1년 동안에 굉장히 레벨이 이제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거의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 한 100명 들어오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한국어를 잘합니다. 뭐 한국에서 이제 좀 언어 습득이 빠른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 동포라고 해서 잘 만나고 교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외에 이민 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동포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국 가서 돈 모으려고 하는데 동포라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굉장히 웅크러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움츠려 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서 너무 낯선 경우죠. 시끄럽고 한국 사람들 막 성격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 고국에 있는 친척들의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너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좀만 참아라. 이런 얘기를 몇 년 동안 들으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들이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함께 좀 구속적인 요건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 지금 충분히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밖으로 이제 유출되면 지자체들도 명분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이 동포 문제는 우리 지금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모순입니다. 모순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한 거가. 그래서 사실 이민 정책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인력을 도입해서 국가 발전을 하자,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게 뭐냐는 문제랑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저는 지금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기응변과 땜질 처방, 그리고 노동 현장과 통계 분치, 아까 정기통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입에서 사회통합 비용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동포 노동력 도입의 환상, 이렇게 지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정책 한다고 얘기하면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불렀더니 사람이 왔더라. 단기 3년 쓰다가 보내려고 상품을 드렸더니 가족과 함께 정주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순간만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간을. 지금 이게 임기응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절적 제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민정책이 다른 재동포 정책과 함께 이렇게 막 발전해 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진 않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뭐 고용어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외동포 정책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동포를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동포의 유입 정책이 산업연수제부터 시작해서 재외동포법, 취업관리제, 방문취업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재외동포법 있었을 때 중국 동포들이랑 고려인 동포들을 배제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에게도 재외동포 비자를 줬으면은 가족들도 들어올 수 있고 정주가 돼서 지금의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땜질 처방으로 해갖고 결국은 부담만 지금 늘어나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번 2023년에 나온 정책 변화를 보면은 전문 인력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 첨단 인력의 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하겠다. 고용어 과제를 확대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지방 배치, 농축산 계절 운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국내 기초 지자체와의 MOU 이걸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일부를 지자체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연쇄 이민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기는 다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재외동포 쪽 입장에서 보면 법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재외동포로서 비자를 주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포들을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별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중국 동포 인구가 증가해서 정주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이민 정책이 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탈정치화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가 이익이 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EBPM입니다. Evidence Based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증거 기반한 이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기업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민의 당사자가 많고 그랬을 때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고용과 실제 현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이 이민 정책 형성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의 목소리가 되고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점이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이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필요한데, 문제는 독립적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상 이제 실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뜨거운 감자를 예전에 우리 게임 중에 있죠. 돌리는 거. 막 돌리는 거. 뜨거운 감자.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뭐냐. 이민이라고 안 그러고 통합 및 이민입니다. 통합 및 이민.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도 통합이지만 인력으로 쓰기 위해서 기업들이 교육, 직업교육 같은 거죠. 그런 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 뭐 위원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기부와 참여로 주요 기업들이 지금 여기 보면 재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들어보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없을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한 겁니다. 기금을 출연해서 국가의 이민 정책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CSR 얘기하지 않습니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연차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보고서가 이민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미래 이민 정책의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민청 논의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리 차원만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과 체류 관리, 물론 뭐 사회통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민 정책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냉정하게 국가 이익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논의하고자 한 제목은 인구 감소 시대의 이민 정책의 방향이 어떨까, 그때 중점이 뭔가였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 뭐 듣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름대로 각 부처 그리고 각 뭐 지자체는 지자체,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지금 나온 결과는 사실 매우 참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인구 뭐 절벽 그 이상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민이 지금 이민과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뭐 충분 조건은 안 되지만 필요 조건이라는데 필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를 큰 목표를 세우고 좀 더 정교하게 에비던스 베이스로 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연구원이 이제 첫 번째 그 세미나의 주제로 이민 이야기를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 부분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도대체 민간이 할 역할이 뭐고 또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거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인구 문제를 끌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정부에 많이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안 가시고 앉아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